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5월 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새롭게 확 이제 분위기가 바뀔 만한 어떤 새로운 이슈는 없었고요. 그냥 지난 주말 금요일 장세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인도의 확진자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 정도가 이제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악재가 크게 불거졌다라기보다 카플란 이 사람이 댈러스 연은 총재죠. 이 사람이 테이퍼링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어떤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증시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죠. 카플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매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데 어쨌든 그동안에 계속 테이퍼링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가 파월이 좀 안정시켜 놨더니 또 이 사람이 이런 어떤 발언을 해서 보통 이제 경제지표 잘 나오면 안도하는 분위기로 갔다가 지금부터는 경제지표 잘 나오면 또 이제 테이퍼링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걱정을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좀 우려를 하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밀린 거다 정도 요거 하나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대세적인 어떤 발언은 아니라서 실질적인 어떤 심각한 영향을 줄 만한 재료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중국 제조업 지표에 대한 어떤 부담. 그러니까 지난주에 시장이 좀 밀렸을 때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던 게 중국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게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제조업에 영향을 드디어 주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제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쪽에서 나온 분석을 보니까 그 주말에 나왔던 제조업 지표가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통계국에서 나온 수치 이건 예상치를 하회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차이신에서 이제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보다 잘 나왔거든요. 근데 두 개 차이가 통계국에서 내는 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대기업들, 차이신은 중소기업들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통계국 수치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긴 했지만 이제 최근에 한 10년 정도 펼쳤을 때 5월 평균이 50.6이었는데 51.1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평균치 감안해 보면 저걸 나쁘다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차이신 PMI가 예상보다 잘 나온 거는 이제 중소기업들 사정이 더 좋아졌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나쁘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보통 중소기업이 자금 문제라든가 생산 문제 생기면 가장 빠르게 여파가 오게 마련인데 중소기업 쪽이 잘 나온 거 봐서는 그렇게 큰 문제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던 것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확진자 수가 40만 명 육박하고 있고 요것 때문에 이제 여행 금지라든가 이런 조치가 내려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확진자가 완화됐다라고 하기는 뭐하고 지금 이제 주말에 한 600명 정도 나왔는데 700명, 600명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일단 거기서 더 이상 늘진 않고 있거든요. 1000명 단위로 증가하던가 이제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아서 코로나 상황은 이제 이건 지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서 이제 아직은 이제 경계 상태. 이 정도로 재료가 이제 주말 사이에 넘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말에 어떤 새로운 어떤 큰 어떤 서프라이즈한 재료가 없다라고 본다면 이제 당장 공매도 재개 이슈가 가장 큰 이번 주에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사례를 찾아보니까 공매도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사례가 2009년도, 그때 5월부터 다시 공매도 재개가 됐죠. 그다음에 2011년 11월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한번 그 차이 좀 보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재개된 5월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두 달 동안에 6조 6천억 원을 샀어요. 예, 그러니까 3월까지 되게 소극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때 순매수도 아니고 순매도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매매를 하다가 직전에 4월부터 매수로 돌아서가지고 4월부터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5월, 6월 쭉 매수로 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이후에 두 달 동안 3조 원을 팔았었어요. 대량 매도는 아니죠. 한 달에 1조 5천억 정도라고 하면 하루에 이제 1,000억도 안 되는 정도 팔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대량 매도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때 당시를 보면 공매도 재개됐던 이제 11월에 2조 6,500억을 팔았고 12월에는 관망을 보이고 12월부터는 이제 그때 1월부터 대량 매수 훅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 1월, 2월 두 달 동안에 10조를 샀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공매도 11월에 재개되고 그때는 팔았는데 한 달 딱 팔고 다음에 12월에 관망했다가 1월, 2월 사이에 대량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는 공매도 재개되기 직전부터 매수해서 쭉 매수.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첫 달 팔고 다다음 달부터 대량 매수 뭐 이런 패턴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공매도와 증시가 그 바로 뭐 어떤 일정한 어떤 패턴이 직후에 바로 패턴이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경우 전부 다 큰 흐름상으로는 매물 받고 어쨌든 올라가는 시도들이 다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 5월 같은 경우는 그때 1.94% 정도 5월에 올랐고 그 이후에 이제 6월이 잠깐 눌렸다가 3개월 연속해서 쭉 올라가고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월에 5.7% 하락했다가 그 다음 달부터 6월부터 4개월 연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2011년 11월에는 코스피가 그달 공매도 재개되던 그 달에 3%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12월에는 거의 제자리, 그러니까 1% 정도 이제 빠졌는데 그때 뭐 배당락 이런 거 감안해 보면 12월은 거의 제자리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1, 2월 두 달 동안 연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좀 특이했던 거는 공매도 재개 전인 이제 8월부터 시작해서 공매도하고 무관하게 이 11월부터 재개가 됐잖아요. 근데 이미 8월부터 해서 그때 삼성전자가 8개월을 내리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종합을 해보면 공매도 자체가 주식시장 하락을 추세로 만든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 업종별로 차별화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니까 대형주 간에서도 어떤 가는 업종과 못 가는 업종의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뭐 지수가 확 빠진다든가 그런 계기가 되지는 않겠는데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는 공매도 재개를 이제 시작으로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종목별 업종별 접근을 좀 따르게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이유로 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좀 달라지는 게 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지난 주말에 이제 4월 수출 지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뭐 이건 이제 금요일에는 그렇게 크게 이제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중국 수출 지표가 4월 수출 지표가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뭐 그걸 알지 못했으니까 이제 반응이 없었죠. 근데 이게 이제 내용들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 수출 지표 봐서는 매수를 해볼 만한데 다만 이제 금요일에 미증시에서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부정적인 상황. 근데 수출 증가라는 거는 자동차라든가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이 이제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에 실적이 되게 잘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4월 수출이기 때문에 2분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과연 반응을 할 거냐. 요거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과 업종 구조. 그러니까 4월 전체로는 매수였지만 마지막 두 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수급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로 들어온다면 동기는 수출 지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요걸 볼 거냐 아니면 이제 여전히 뭐 4월 때와 마지막 2주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부담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거냐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매도 재개가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강세 보였던 업종들, 철강, 화학, 운수창고, 이게 대표적인 빅3였거든요. 그 외에 이제 건설, 금융 이런 것도 강했었고, 요게 이제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이 종목들이 오히려 공매도 대상이 되고, 눌렸던 종목들이 갈 거냐. 그러니까, 그 철강, 화학 같은 경우는 세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0에서 200% 정도 증가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어떤 기업들은 뭐 300%막 이렇게까지 이제 증가가 예상이 되는 기업들이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증가가 전년 대비 3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저것도 굉장히 큰 건데 삼성전자 이익 규모 감안해 보면. 근데 당장 철강화학에서 보여주는 수치가 주는 위력이 있잖아요. 100에서 300% 이제 영업, 그것도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보여지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어떤 자동차 이런 거보다 철강화학 쪽이 확 증가되는 그런 게 보여지고, 더군다나 최근에 원자재 가격 자체가 또 인플레이션 어쩌고해서 올라가니까 더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제 강세를 보였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도를 봤을 때 올해는 대부분 다 그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내년으로 시선을 바꿔놓고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예상되는 게
뭐 이익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으로, 이게 수치로 얘기하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하여튼 뭐 2000%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3년치 정도 합친 예, 그 정도 영업이익이 올해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근데 올해 대비 내년도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거의 똑같아요. 예, 올해하고 내년도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도 작년도 대비 매출 영업이익이 한 120, 30% 정도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2022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올해하고 되게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뭐 철강 업종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이 조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48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62조 원, 2023년도에 67조 원 정도로 올라가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12조 원 정도인데 내년도에 18조 원, 그다음에 2023년도는 대신 17조 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 대비,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도 대비 철강화학 쪽이 이익 증가 폭이 굉장히 가파른데 꾸준함으로 본다라면은 눌려있던 종목군들이 또 꾸준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외국인들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거냐, 또는 기관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거냐, 그냥 계속해서 철강화학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게 계속 이쪽이 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제 공매도 이제 장난을 해야 될 때다, 내년도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눌렸던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우리가 뭐 예상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좀 추이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말에 보니까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운 어떤 보도들, 이런 것들 되게 이제 일부 좀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떤 생각이 좀 들긴 하냐면, 어떤 걸 본 적이 있냐면,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이 상반기에 어마어마하게 반도체를 구매를 했잖아요. 뭐 제재도 있었을 거고, 뭐 자체 수요도 필요할 거고 해서 중국이 올해 1분기에 사들인 반도체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착시 현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발 과수요가 좀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발 과수요가 끝나고 나면 이게 과연 이제 공급 부족이 계속 말이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투자자들의 고민이 일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뭐 전기차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 어떤 수요 증가는 계속해서 이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감안해 보면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쪽에는 무게를 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철강화학 이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제 IT 쪽에 대한 어떤 이제 좀 눌림이 의도적이었고 이후엔 풀어줄지, 이게 어차피 지금 뭐 박스권으로 계속 시장이 머무를 거냐, 아니면 이걸 돌파할 거냐, 결국 해결사는 이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주는지가 이번 주에 바로 단행이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수급이 달라지느냐, 아니면 이제 5월에도 공매도, 왜냐면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확 달라지잖아요. 공매도라는 게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공매도가 변수가 되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변수 없이 그냥 쭉 가는 계기가 되는지, 기존 종목들이 이걸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만약에 이제 또 빠지면, 지난 주말에 ADR이 90까지 빠졌었거든요. 장중에 88까지 갔다가 밀린 건데, 보통 코스닥은 75 정도를, 코스피는 80, 코스닥은 75 정도를 과매도로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일주일에 한 12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며칠 또 빠지면, 한 3, 4일 정도 빠지면 과매도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본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빠지면, 뭐 지금 완전 드라마틱하면 완전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반등 시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은 이제 증가될 수 있는 구간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 쪽은 이제 실적이 좋았다라고 평가되는 거 대비 좀 하락이 과도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이 나오면 주초에 뭐 이렇게 용감하게 뭐 공격적으로 붙을 건 아니지만, 주중반 정도 됐을 때는 한번 그때그때 이제 상황 봐서 한번 이제 좀 움직임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은 없고, 그러니까 투자자들 고민은 계속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좋아지는 거 알겠는데 지금 주가가 반영 다 된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다가,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백신 접종 관련된 이슈들이 좀 제기되면서 경기 회복되는 게 생각보다 느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수출 지표라든가 최근에 나오는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 판이 바뀌었다. 이 기대가